오늘 5장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정부 개입을 통해서 이제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두 가지 emission fee와 이제 cap and trade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트의 생산량에 이제 피그비안 텍스를 부과하는 경우를 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사실 생산량에 텍스를 부과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오염 물질을 줄이겠다는 것이 이제 피그비안 텍스라든가 혹은 이제 서브시디의 의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생산량 조절을 통해서 오염 물질을 조절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생산자들 입장에서 보면 뭐 텍스든 서브시디든 오염물질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인센티브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바트가 환경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 자체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그러니까 생산량 통제가 아니라 생산량에 대한 규제가 있으니까 피그비안 텍스가 이제 그런 형태겠죠. 조세 제도를 통해서 생산량을 조절하려고는 하겠지만 오염물질 자체를 줄이려는 인센티브는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한 개를 생산할 때마다 오염물질이 뭐 예를 들면 1g씩 방출된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기업의 생산량이 효율적인 수준에서 100만 개라고 한다면 피구셀을 통해서 생산량을 100만 개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개를 여전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은 이제 100만 g씩 방출되고 있는 것일 거고 바트에게는 이제 이런 오염물질을 줄이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오염물질 자체에 대한 어떤 정부의 개입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트의 생산량이 아니라 바트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만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보려고 하는 건 emission fee 혹은 뭐 배출 부과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생산량에 부과하는 세금이 피구세였다면 오염물질에 그러니까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단위당 세금을 우리가 emission fee라고 부릅니다. 배출 부과금. 바트가 오염물질을 얼마나 많이 줄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텐데 우선 다음 슬라이드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쪽에 이제 두 개의 곡선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마지널 코스트 커브고 다른 하나가 마지널 소셜 베네핏 한계 편익 곡선입니다. 사회적 한계 편익.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앞서 그림에서는 가로축에 생산량을 표시를 했었는데 이제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5장 정부 개입을 통한 해결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모든 그림의 가로축 변수는 감소량입니다. 얼마만큼의 이제 배출량을 감축했는가? 감축한 오염물질의 규모가 돼요. 그래서 편의상 감소량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줄이면 더 많이 줄일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한계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노 소셜 베네핏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57페이지로 돌아가서요. 마지노 코스트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리사가 얻는 편익 마지노 소셜 베네핏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우선 오염물질을 많이 줄이면 줄일수록 마지널 코스트는 늘어납니다. 그렇게 가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마지널 코스트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했었고요. 마지널 코스트는 이건 이제 바트에게 적용되는 비용일 것이고 이쪽이 이제 오염물질의 감축량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감축하면 많이 감축할수록 추가적인 비용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을 줄일 경우 이제 이윤의 감소가 클 수 있겠죠. 그로 인한 한계 비용의 증가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요소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상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 정화 장치라든가 오염 감출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마지널 코스트는 증가하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가 정부에서 나오고 있고 계속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좀 우려스러운 면도 많이 있어요. 제가 환경경제학자는 아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뭐 제 견해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컨텍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 부분에도 5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기업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이 비슷하게 이제 탄소 배출량 혹은 뭐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절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산업은 그 산업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외의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텐데 그러니까 왜 어떤 특정 산업에서 탄소의 배출량이 많았을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어떤 산업 부문에서 탄소 배출이 많다는 것은 이제 그쪽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따른 비용이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 바트 입장에서는 오염물질을 줄인다고 해서 특별한 편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이제 편익의 감소를 코스트의 증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긴 하지만 특별히 바트에게 오는 뭔가 좋은 측면, 베네핏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 편익은 제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마지널 코스트와 마지널 베네핏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감축량을 결정한다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마지널 베네핏이 항상 제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추가로 오염물질을 한 단위 더 감축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은 제로지만 추가로 발생하는 코스트는 0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바트는 오염물질을 감축할 인센티브가 없겠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바트 개인의 입장에서는 오염물질을 감축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바트의 편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리사가 입게 되는 데미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만일 오염물질을 감축함에 따라서 리사가 얻는 데미지가 줄어든다면 그걸 이제 우리가 경제 전체 혹은 사회 전체의 한계 편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트가 오염물질을 한 단위 줄일 때 리사가 얻는 편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편익을 우리가 marginal social benefit, 사회적 한계 편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리사와 바트의 이해관계를 우리가 다 고려하는 거니까요. 바트가 오염물질을 아주 조금 줄이고 있을 때 한 단위 더 줄인다면 리사의 한계 편익은 매우 클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줄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단위 줄인다면 사실 리사가 얻는 한계 편익은 굉장히 크겠죠. 반대로 오염물질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어요. 거의 다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감축한다면 리사가 얻게 되는 편익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어떤 그림을 이야기했었냐면 바트의 생산량에 따라서 여기는 감축량을 그려놓은 것이고 여기 생산량에 따라서 리사가 얻는 marginal damage를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MD 리사의 marginal damage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면 대충 이만큼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죠. 배출량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생산량이 정확히 배출량과 비례하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만큼을 생산하고 있다면 이런 상태에서 만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염물질을 조금 줄이면 그렇다면 굉장히 조금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한 단위 줄인다면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는 크게 줄어들 거예요. 이만큼의 마지널 데미지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사의 한계 편익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고 반대로 바트가 생산을 굉장히 적게 하거나 혹은 이제 배출량이 굉장히 적은 경우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많이 줄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경우가 오염물질을 아주 많이 줄이고 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바트가 오염물질을 추가로 더 줄인다면 그렇다면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는 굉장히 작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염물질을 매우 조금 줄이고 있다면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많이 방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축량이 굉장히 적다면 그렇다면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는 굉장히 크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반대로 감축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추가로 더 감축을 한다면 리사가 얻는 마지널 베네핏은 이걸 우리가 사회적 한계 편익이라고 했는데 마지널 소셜 베네핏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감축량이 적을 때 여기라고 이 그림입니다. 감축량이 적을 때 그럴 때 리사가 얻게 되는 마지널 베네핏은 굉장히 클 거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한 단위 감축하게 되면 마지널 데미지가 크게 줄어드니까 이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반대로 바트가 굉장히 많이 감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추가로 더 감축을 한다면 이미 마지널 데미지는 크지 않으니까 당연히 마지널 소셜 베네핏도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그러니까 감축량에 따라서 사회적 한계 편익은 우하향하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8쪽의 왼쪽과 같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계 비용은 바트의 한계 비용을 그대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계 편익은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량이 굉장히 적다면 한 단위 추가로 감축했을 때 리사의 한계 편익이 크기 때문에 마지널 데미지가 크게 줄어들어서 사회적 한계 편익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많이 감축하고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로 더 감축을 했을 때 혹은 반대로 감축량을 조금 줄였을 때 이제 마지널 데미지가 발생할 텐데 그 마지널 데미지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한계 편익 곡선을 이렇게 이제 우하향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경제 전체로 본다면 얼마만큼의 그 오염 물질을 줄여야 하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의 퀘스천은 얼마만큼을 생산해야 되는가가 아니고요. 얼마만큼 감축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바트가 얼마만큼 감축하는 것이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최선인가가 바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경제 전체,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최선의 수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결정을 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지금 당사자가 바트밖에 없으니까 다음 그 내용에서는 이그젬플에서는 이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이 2명일 때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우선 여기에서는 감축량의 어떤 총량을 먼저 찾아보고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최선의 수준인 총량을 찾아보고 그 총량에 해당하는 얼마만큼을 이제 누가 감축해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선 이제 바트와 리사 사이의 어떤 협상의 가능성도 없고 우리 코즈의 정리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가능성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도 이러한 외부성의 문제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바트는 오염물질을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바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계 편익은 제로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 편익과 자신의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오염물질의 감소량, 감축량을 결정할 텐데 사실 마지널 베네핏이 제로기 때문에 바트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감축량, 감소량이고요. 바트 입장에서 본다면 우상향하는 마지널 코스트, 감축량에 따라서 마지널 코스트는 증가하지만 감축량에 따라서 마지널 베네핏은 항상 제로란 말이에요. 자신의 마지널 베네핏은 마지널 프라이빗 베네핏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은 제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트는 오염물질 감축량을 제로로 선택하겠죠. 그게 바트에게는 최선이에요.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어떨까 생각해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지널 소셜 코스트와 마지널 소셜 베네핏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오염 물질의 감축량, 감소량을 결정해야 될 거예요. 그 수준이 바로 이 그림에서 이스타와 같습니다.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바트는 이스타까지 오염 물질을 줄여야 합니다. 오염 물질을 방출하고 있는 사람이 바트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염 물질 배출량을 이스타보다 적게 줄인다면 그러니까 이만큼 줄이는 것이 최선인데 이만큼이 최선입니다. 이만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스타보다 조금 적게 줄인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수준에서 E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E1 수준에서는 마지널 코스트가 죄송합니다. 마지널 소셜 베네핏이 마지널 코스트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한 단위 추가로 더 감축을 했을 때 바트가 부담해야 되는 한계 비용보다 리사가 얻게 되는 한계 편익이 사실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오염물질의 감축량을 늘리는 것이 좋고요. 반대로 E2 수준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감축한 거예요. E2는 지나치게 많이 감축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감축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지나치게라는 표현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서 많이 감축했다고 한번 해보죠. 효율적인 수준보다 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바트가 부담해야 되는 혹은 경제 전체가 부담해야 되는 마지널 코스트가 상대적으로 더 크겠죠. 마지널 베네핏보다. 이 경우에는 이제 감축량을 줄이는 것이 이제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이스타보다 많이 줄일 경우 한 단위 더 줄였을 때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 편익보다 이제 클 것이고 그림에서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트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이스타까지 줄이려고 할까? 어떤 정책, 어떤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지금 사회적, 경제적으로 최선인 수준은 이스타인데요. 가만 내버려 두면 이제 감축량은 제로가 되니까 어떤 제도, 어떤 정책을 사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미션 피 배출 부과금입니다. 그래서 배출 부과금은 어떻게 부과하냐면 오염물질 단위당 얼마 이렇게 금액을 책정을 해서 뭐 오염물질을 뭐 리터로 측정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대기 중에 방출되는 뭐 매연이라든가 뭐 미세먼지라고 한다면 그거에 이제 상응하는 단위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염물질 단위당 F스타만큼을 부과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서 F스타는 얼마만큼이냐면 경제 전체로 봤을 때 효율적인 최선인 감축량 수준에서 마지널 코스트와 마지널 소셜 베네핏이 같아지는 수준인데요. 바로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F스타라고 하는 것은 바트가 부담해야 되는 E스타 수준에서 바트가 지불하는 한계 비용 수준으로 책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출 부과금 이미션 피를 F스타만큼 책정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경제 전체로 봤을 때 바람직한 수준 감축량 E스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우선 이미션 피가 부과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바트가 얼마만큼을 배출하고 있냐면 P만큼을 배출하고 있다고 한번 해보죠. 바트의 현재 배출량은 P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만큼을 지금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만큼을 다 감축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일부만 감축하고 일부는 여전히 배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션 피 F스타가 부과가 되면 이제 배출량 P 단위라고 한번 단위는 중요하지 않고요. P 단위만큼 배출을 하고 있고 이미션 피는 이 배출되는 그게 모든 상관없이 단위당 F스타만큼의 부과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트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은 얼마가 되냐면 F스타 곱하기 단순히 P가 되겠죠. 그러니까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바트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이제 F스타 곱하기 P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논리적 사고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만약에 바트가 배출량을 한 단위 줄이면, 그러니까 감축량을 한 단위 늘리면, 그림에서는 이제 감축량을 한 단위 늘리는 거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출량을 한 단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한 칸만큼 간다는 것은
배출량을 한 단위 줄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감축량을 한 단위 늘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배출량 한 단위 줄이거나 혹은 감축량을 한 단위 늘릴 경우 한 단위 더 감축하는 경우겠죠. 말이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한 단위 더 감축하면 한 단위 줄이게 되면 바트는 얼마만큼의 편익이 발생하냐면 F스타만큼의 편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위 줄였으니까 배출 부가금을 F스타만큼 덜 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출 부가금으로 인해서 사실상 바트의 그 사적인 한계 비용이 제로였었는데 그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가 이제는 F스타만큼 올라가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게 마지널 베네핏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트의 마지널 베네핏은 마지널 프라이빗 베네핏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제로였었는데 왜냐하면 감축을 해도 바트가 얻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배출 부가금이 들어오면 한 단위 감축을 했을 때 배출 부가금만큼을 세이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출 부가금이 바로 바트의 마지널 프라이빗 베네핏이 됩니다. 개인적 사적 한계 편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스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자신의 바트의 마지널 프라이빗 베네핏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 편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물질 한 단위 줄일 때 혹은 감축 한 단위 더 감축하면 여기서 제가 이 표현을 같이 써놓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에서 가로축의 변수가 줄인 양이 되니까 감축량이 되니까 헷갈리시지 말라고. 한 단위 줄이는 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줄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게 줄이는 겁니다. 한 단위 감축할 때 바트는 배출 부가금 F스타만큼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F스타만큼의 이제 한계 편익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배출 부가금은 단위당 얼마로 이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배출 부가금 지금 우리가 배출 부가금이 바로 한계 편익과 같다고 얘기했는데 얼마만큼을 감축하느냐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감축하고 있지 않다가 한 단위 감축해도 F스타만큼을 세이브할 수 있고 뭐 10단위를 감축하고 있다가 11단위를 감축할 때도 세이브하는 것이 F스타입니다. 그러니까 단위당 F스타만큼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배출 부가금 F스타가 바트가 직면하게 되는 자신의 한계 편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단위당 부과되는 배출 부가금이 바트의 한계 편익과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계 편익과 같아지도록 배출 부가금을 책정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출 부가금이 책정이 됐는데 그게 한계 편익과 같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트의 한계 편익이 그러니까 사실 한계 편익이 배출 부가금이 되도록 설정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디자인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을 한 단위 줄일 때 바트는 자신의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만큼을 부담해야 되고요. 한 단위 줄이면 그에 따른 마지널 코스트가 있으니까 그림에서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 마지널 코스트를 부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위 감축하게 되면 부담금을 그러니까 배출 부가금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곡선을 하나 추가해야 됩니다. 그 곡선이 그림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배출 부가금 F스타예요. 이게 바로 바트의 마지널 베네핏입니다. 그러면 경제 전체로 봤을 때 무엇이 효율적인 수준이냐라고 하는 것은 잠깐 접어두고 우선 우연히 그냥 정부가 배출 부가금을 F스타로 책정을 했어요. 그냥 우연히. 그랬더니 그러니까 리사의 뭐 한계 편익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얼마 이렇게 좀 부과를 해야 되겠다. 너무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염물질 방출량을 다 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얼마만큼을 과세할지를 결정을 했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이제 바트는
자신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를 푸는 건데 자신의 마지널 코스트와 자신의 마지널 베네핏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감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마지널 코스트가 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바트의 마지널 베네핏이 바로 지우고 다시 하죠. 예. 언제쯤 그 강의실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다음 학기면 할 수 있을까요? 예, 다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왜 전 세계 예, 잘 모르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할 얘기는 많은데 예. 네, 할 얘기는 많지만 또 제 개인의 생각이니까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여러분 다 마스크 끼고 강의실에 오셔도 괜찮고 다만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게 좀 큰 걱정이죠, 그렇죠? 저희들이야 여러분하고 만나는 시간, 접촉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기회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나 교수들은 그렇게 물론 이제 모든 교수들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학생들하고 또 이렇게 함께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대체로 학생들한테 더 많은 그 리스크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함께 이제 식사도 하게 되고 여러분들 그럴 테니까 근데 좀 많이 답답합니다. 여하튼 바트의 경우 이제 자신의 마지널 코스트와 자신의 마지널 베네핏 바로 배출 부가금이죠. 그 두 개가 같아지는 점에서 자신의 그 오염물질 감축량을 결정할 텐데 그 결정된 감축량 수준이 이제 E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를 모두 알고 있다면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연히 F스타를 결정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바트가 이제 자신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적어도 마지널 코스트와 마지널 베네핏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감축량을 결정한다면 그러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감축량 수준인 E스타가 되도록 배출 부가금을 F스타를 정부가 잘 설정할 수 있겠죠. 디자인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죠. 그림처럼 이렇게 정확히 다 행동하진 않을 테니까 대략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계산은 대략 합니다. 대충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비슷한 작업들,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닌데, 저는 이제 비슷한 작업들을 좀 해봤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름 그 사실 최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공공부문에서 하는 거죠. 정부 대체로 이제 정부가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련 부처 환경부에서 한다든가 죄송합니다. 환경부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관련 부처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이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게요. 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직접 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할 거고요. 대체로 이제 그 관계 부처 산하 기관에 속해 있는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그 공공기관에서 관련된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하고 또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되게 민감한 경우에는 공공부문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그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그래서 대체로 이제 공공부문에서 또 다른 이제 연구자들에게 대학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용역을 주는 거죠. 하청을 줘서 연구자들이 이제 이런 계산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비슷한 작업들을 해보면 그렇게 대충 하지는 않습니다. 나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사용을 해서 얼마만큼을 책정하는 것이 이제 최선인가를 도출을 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인 E스타를 막 뽑아내고 그걸 달성할 수 있도록 F스타를 정확히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장님이 코끼리 더듬듯이 이렇게 그게 사실 코끼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만지는 것이 코끼리의 코일 수도 있고 코끼리의 다리일 수도 있고 뭐 알 수 없습니다. 코끼리의 상하일 수도 있고 여하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지금 뭐 퍼블릭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사결정이라든가 지금 익스터널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혹시 뭐 재정학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공공부문으로 진로를 공공부문으로 선택한 학생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뭐 민간 부문, 민간 기업이라든가 금융기관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체로 이런 그 어프로치가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공공부문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적용할 수 있고 어떻게든 응용할 수 있는데요. 비슷한 이야기들을 제가 그 다른 챕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텐데 그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걸 민간 기업, 민간 부문에 응용할 수 있을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요. 뭐 제가 이런 비슷한 작업을 해본 경험도 있고 물론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요. 퍼블릭 섹터에서 이런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 부문에서 또 어떻게 이제 프로젝트를 어떤 민간 기업의 어떤 투자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제 매니지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것도 한번 본 적이 있어서 근데 그 두 개의 의사결정이 공공부문에서의 의사결정과 민간 부문에서의 의사결정이 그게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이제 고려해야 될 팩터들이 좀 다른 것이지 대체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최종적인 의사 결정에 도달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배출 부가금 F스타를 E스타 수준에서의 한계 비용 혹은 사회적 한계 편익 리사가 얻게 되는 이제 마지널 데미지의 감소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마지널 데미지 같아지도록 설정을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경제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인 감축량 E스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바트 혼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면 문제가 좀 단순할 수 있을 텐데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배출의 주체가 두 사람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두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핸들해야 될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이 이제 바트와 호머 두 사람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한 단위 줄일 때 혹은 감축량을 한 단위 늘릴 때 제가 또 써놓을게요. 왜냐하면 그림은 감축량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로축의 변수가 감축량이니까요. 그래서 왼쪽이 바트고 오른쪽이 호머입니다. 감축량을 한 단위 늘릴 때 라고 생각하시면 그림을 볼 때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감축량을 늘리는 거고 이쪽으로 가야 배출량을 배출량을 줄이는 겁니다. 감축량을 늘리는 게 배출량을 줄이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가정은 두 사람의 한계 비용이 서로 다른 거예요. 바트의 한계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겠죠. MCB가 바트의 한계 비용이고 감축에 따른 한계 비용이고 MCH가 호머의 한계 비용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50만큼을 감축하고 있다고 한번 해보죠. 바트도 50만큼을 감축하고 있고 호머도 50만큼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단위 더 감축한다면 두 사람이 동일한 한계 비용을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에서 바트의 한계 비용이 호머의 한계 비용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게 바로 바트의 한계 비용이고 여기가 호머의 한계 비용이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은 감축량으로 감축을 해야 된다면 A라고 하는 기업과 B라고 하는 기업한테 혹은 A라고 하는 산업과 B라고 하는 산업에게 똑같은 크기의 감축량을 요구할 경우 당연히 이 두 산업 혹은 두 기업 사이의 한계 비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 의사결정을 조금 다르게 접근 방법을 조금 다르게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이제
호모의 한계 비용이 바트의 한계 비용보다 이제 크다고 가정을 했고요. 두 사람은 모두 연간 90톤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머도 90톤, 바트도 90톤이니까 총량으로 하면 180톤이겠죠. 근데 이제 어떤 탄소 중립 정책이 뭐냐면 배출량을 80톤까지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100톤을 줄여야 됩니다. 감축량은 100톤이에요.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이니까 감축량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축량은 모두 100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톤을 다 감축해도 100톤을 다 감축할 수는 없죠. 한 사람이 90톤 다 감축하고 지금 둘 다 90톤씩 배출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100톤을 다 감축할 수는 없겠죠. 한 사람이 90톤을 감축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이 나머지 10톤을 감축해도 괜찮고요. 두 사람이 각각 감축량이 100톤이니까 50씩 감축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감축량 50, 50 하면 이제 바트는 40만큼 배출하고 호머도 40만큼 배출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얼마만큼 감축하는 것이 최선일까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우선 두 사람이 모두 똑같이 50톤씩 감축하는 경우에서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100톤을 감축해야 되고요. 총량 목표예요. 100톤 감축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여러분 그 5장의 이 마지막 부분 정부 개입을 통한 해결 두 번째 섹션을 이제 보신 다음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쭉 보시면 굉장히 많은 퀘스천이 생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더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번 학기 재정학을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하겠지만 재정학을 다 수강하신 다음에 정부의 정책을 보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의아한 게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설명 같은 것들이 많이 빠져있기, 물론 이제 최종적인 어떤 정책이든 최종적인 결과물을 내기까지 다양한 공청회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디스커션도 있고 관련된 공무원들 내부에서의 논의도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들과 논의도 있었을 거고요. 관계기관 그다음에 이익단체들 다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공개 토론 같은 것도 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고 다양한 과정들 그다음에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뭔가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실제로 결과물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될까는 다음 장에 가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왜 그게 우리가 재정학에서 이야기하는 적어도 정부의 정책은 사실 합리성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돈을 써서 뭔가를 내 돈을 써서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성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합리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학기 재정학 잘 수강하시고 나면 저도 열심히 강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뭐랄까요? 기존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들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제 우리의 출발점은 모두 100톤을 감축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각각 50톤씩 감축한다고 한번 해보죠. 똑같은 그림이고요. 바트도 50톤을 감축을 하고 그 다음에 호머도 50톤을 감축을 합니다. 두 사람이 90톤씩을 지금 90톤씩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감축할 수 있는 맥시멈은 다 90톤이에요. 그래서 바트도 90톤까지 감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도 배출하지 않는 거고요. 호머도 90톤까지 감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배출하지 않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0톤씩 감축한다면 이때 이제 바트의 한계 비용은 $30라고 제가 그냥 임의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호머의 한계 비용은 당연히 바트의 한계 비용보다 클 테니까 대략 한 $100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50톤을 감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톤째, 49톤 감축하고 50톤 감축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트는 50톤 마지막으로 딱 49톤 감축하고 50톤 딱 감축했을 때 바트는 $30를 지불한 거고요. 네, 호머는 50톤째 감축했을 때 $100를 지불한 거예요. 사실 호머의 한계 비용이 더 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호머가 50톤째 딱 감축을 할 때 $100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꽤 비싸요. 그래서 49톤까지 감축을 하고 1톤을 더 감축하려고 하니까 이게 $100가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트한테 나 대신 네가 바트가 1톤을 감축하면 내가 한 $90를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감축해야 되는 마지막 1톤, 50번째 톤이죠. 마지막 1톤을 바트한테 넘기고 내가 50톤 마지막 1톤을 감축할 때 $100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략 한 $90만 너한테 주겠다. 바트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바트 입장에서 보면요. 50톤을 지금 감축하고 있는데 51톤으로 1톤 더 감축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간단한 수식으로 된 이그젬플을 보여드릴 텐데 오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바트의 마지널 코스트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 마지널 코스트를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절편은 0이고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겠죠. 기울기는 50만큼 갈 때 30만큼 증가했으니까 기울기는 0.6일 거예요. 그래서 바트의 마지널 코스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0.6 곱하기 감축량 뭐라고 할까요? x라고 한번 해보죠. 감축량이 x입니다. x의 b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바트의 감축량을 xb라고 썼는데 만약에 xb가 50일 때 당연히 맞죠? 예. $30를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를 추가로 죄송합니다. 한 단위를 더 감축해야 된다면 그러면 바트의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5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51 단위가 된다면 그때 바트의 한계 비용은 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얼마가 되죠? 30.6이 되나요? 그쵸? 30.6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단위를 추가로 더 감축할 때 바트의 한계 비용은 $30.6인 거예요. 51톤째에서 발생하는 한계 비용은 $30.6입니다. 근데 지금 호머가 50톤 마지막 1톤을 자신이 감축하지 않고 이걸 바트한테 넘기면서 대략 한 자신이 이제 감축하면 $100를 써야 되는데 좀 아끼고 싶어서 $90에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바트 입장에서는 51톤 감축할 때 한계 비용이 $30.6니까 당연히 $90의 제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죠. 호머는 49톤, 바트는 51톤을 배출하는 조건으로 호머는 바트에게 예를 들면 $70, 제가 아까 $90라고 했는데 $70를 줄 수 있겠죠. 그러면 바트는 51톤 감축할 때 한계 비용이 $30.6니까 당연히 이 제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한계 비용의 차이가 존재하면 한계 비용이 높은 사람이 한계 비용이 낮은 사람에게 감축량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감축량을 넘기고 돈을 지불하는 자신이 지불해야 되는 한계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감축량을 넘길 수 있겠죠. 감축량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호머의 마지널 코스트가 바트의 마지널 코스트보다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값의 차이, 그러니까 $100와 두 사람의 한계 비용의 차이가 $100와 $50인데요. 이 $100와 $50 사이에 있다면 이만큼의 차이가 있다면 이 사이에서 어떤 값이든 그냥 하나 픽하면 돼요. 어떤 값이든 하나 픽하면 바트는 당연히 이 가격을 받으면 해피한 것이고
호모 입장에서도 자신이 감축량을 줄이면서 이 가격을 제시하면 호모도 좋은 거예요. 그 두 사람 다 해피해질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한계 비용이 다르다면 그 감축량이 지금 50 똑같이 감축한다고 했을 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두 사람이 감축해야 되는 감축량의 크기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여하튼 두 사람의 한계 비용이 다를 경우 한계 비용이 높은 사람은 한계 비용이 낮은 사람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감축해야 되는 배출량을 넘길 수 있어요. 감축량을 떠넘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거래는 두 사람 모두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시죠. 앞에 그림으로 돌아가서 50을 감축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호모가 바트에게 감축량을 넘겼다고 한번 해보죠. 돈을 주고 감축량을 계속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돈을 주고 감축량을 거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모의 감축량은 많이 줄었어요. 한 이쯤 왔다고 한번 해보죠. 뭐 대략 한 30, 35 이쯤 왔습니다. 그럴 때 한계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략 이 정도 감축량을 바트한테 넘겼으니까 바트는 이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여기 어디쯤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바트의 한계 비용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준에서도 얘를 하나 숫자를 적어보죠. 편하게. 한 32? 네. 이제 호모의 감축량은 32가 됐고 대략 18개를 넘겼으니까요. 여기에서는 18개를 받았으니까 68이 되겠죠. 그래서 바트의 감축량은 68이 됐습니다. 68에서의 한계 비용과 그 다음에 호모의 경우 32에서 한계 비용을 비교해 보면 여전히 두 한계 비용의 차이가 발생해요. 다시 말하면 호모의 한계 비용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호모는 32톤만큼을 감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많이 감축하고 있는 바트보다 더 높은 한계 비용을 지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호모는 이 사이에 어느 값을 바트한테 지불하고 감축량을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가 언제까지 이루어질까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의 한계 비용이 같아지면 더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거래가 이루어질 인센티브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죠. 두 사람의 한계 비용이 같아진다면 배출량을 거래하고 싶은 인센티브는 사라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 수준을 제가 그냥 한번 대충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바트가 75만큼은 75톤을 감축하고 그 다음에 호머가 25톤을 감축하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감축량 100톤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획했던 100톤의 감축량을 달성할 수 있고 동시에 이때 이제 바트의 한계 비용은 $50, 그 다음에 호모의 한계 비용도 $50로 같아집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호모 입장에서 감축량을 한 단위 줄여봐야 자신이 세이브할 수 있는 게 $50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50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바트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바트가 그 감축량을 받아오면 호모 대신 자기가 한 단위 1톤 더 감축을 하게 되면 그때 비용은 사실 한계 비용은 $50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50보다 더 많이 받아야지만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식에 따르면 $50.6를 받아야지만 1톤의 감축량을 받아올 수 있는데 바트에게는 이제 그런 인센티브가 없겠죠. 왜냐하면 $50만큼을 호모가 제시하지 않을 테니까. 마찬가지로 바트는 $50.6를 요구할 텐데 호머는 그만큼을 지불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자신이 그냥 25톤만큼을 다 감축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최선이니까요. 그래서 바트가 75톤을 감축하고 호머가 25톤을 감축할 경우에 이제 두 사람의 한계 비용은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감축량을 나눠 갖는 것이 사실상 베스트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그림에서 잘 보시면 어떤 궁금증이 생길 수 있냐면 한계 비용이 낮은 바트가 더 많이 감축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한계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바트가 더 많이 감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 함께 비용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낮은 바트는 자신이 그런 선택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모와 그러한 트랜잭션, 감축량에 대한 트랜잭션을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모두 다 해피해지는 수준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서도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배출 부가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두 사람이 오염물질을 얼마만큼 감축하는가를 거래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100톤을 감축하고 싶은 것이고 이 100톤을 감축하도록 요구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자발적인 거래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감축량을 나눠 갖게 되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부의 규제는 감축량 총량만 제시한 것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얻은 결과는 뭐냐면 한계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 낮은 산업, 낮은 사람이 더 많이 감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75톤까지 감축하고 나머지 호머가 25톤을 감축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 누구일까? 한계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죠. 간단한 그 숫자로 되어 있는 이그젬플을 제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배출 부가금을 한번 도입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모두 50톤씩 감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얼마일까? 다른 비용은 존재하지 않고요. 뭐 예를 들면 고정 비용 이런 거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다음 슬라이드에 이렇게 실제로 엑서사이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우선 그 뭐 다른 고정 비용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의 아랫부분 면적을 계산하면 그게 바로 총 비용이 되는 거예요. 62쪽으로 돌아가서 지금 바트의 경우 75톤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트가 부담해야 되는 총 비용은 바로 이 아랫부분의 면적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다른 고정 비용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호모의 경우에는 25톤을 감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아랫부분의 면적이 이제 총 비용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트의 총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호머의 총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두 사람이 각각 50톤씩을 감축할 때 경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감축에 따른 총 비용을 한번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트가 두 사람이 자발적인 거래에 따라서 바트는 75톤, 호머는 25톤을 감축할 때 그때 각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총합, 경제 전체의 총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죠. 슬라이드를 하나 더 돌아가서 여기에서 이제 50톤씩 감축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총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면적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요. 보시죠. 먼저 50톤 바트가 감축을 할 때 이 면적은 50 곱하기 30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니까 얼마가 되죠? 150, 75달러가 되나요? 아닌가요? 750달러인가요? 계산이 좀 느려서 750달러가 되고요. 이게 바로 바트가 부담해야 되는 총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호머가 부담해야 되는 총 비용은 이 아래 삼각형의 면적입니다. 마찬가지로 50 곱하기 100달러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2,500이 되겠죠. 그래서 호모가 부담하는 그 감축에 따른 총 비용은 2,500달러, 바트가 부담하는 비용은 750달러. 둘이 합치면 감축에 따른 그러니까 100톤을 감축할 때 발생하는 경제 전체의 총 비용은 감축에 따른 총 비용은 3,250달러가 될 거예요. 그래서 3,000달러가 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자발적인 거래에 따라서 감축량을 이제 거래를 했고요. 그래서 바트는 75톤, 호머는 25톤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경제 전체의 총 비용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바트의 경우 75톤
감축을 했고 그 다음에 50달러 곱하기 2분의 1 하면 이제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나요? 3750 곱하기 2분의 1 맞습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2로 나누어 주면 어떻게 되나요? 1 1875달러를 이제 바트가 부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호머의 경우에는 25, 50, 2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러면 호머가 부담해야 되는 총 비용은 이제 625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100톤을 감축할 때 발생하는 경제 전체의 총 비용은 얼마냐면 2,500달러가 되겠네요. 3,000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죠. 2,500달러 맞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두 50톤씩 감축하는 경우에 경제 전체의 총 비용은 이제 3,250달러고 바트 75톤, 호머 25톤을 감축하는 경우에 경제 전체의 총 비용은 2,5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바트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전부 다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그게 자신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호머의 총 비용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100톤을 감축할 때 발생하는 총 비용은 3,250달러에서 2,500달러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축하는 것이 더 좋은가?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두 번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두 사람의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감축량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최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봤던 내용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이그젬플을 만들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트의 총 비용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게 바로 고정 비용인데 이 고정 비용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앞서 이그젬플에서는. 이런 고정 비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을 미분하면 우리가 한계 비용을 계산할 수 있겠죠. 총 비용을 미분하면 바트의 한계 비용을 계산할 수 있고 호머도 마찬가지로 고정 비용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호머의 총 비용을 미분하면 바로 한계 비용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전체의 총 비용, 감축에 따른 총 비용은 각자 얼마만큼을 감축하느냐에 따라서 각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계산될 거고 그게 바트의 총 비용, 그 다음에 호머의 총 비용이겠죠. 그래서 바트의 총 비용과 이제 호머의 총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비용의 합을 통해서 우리가 감축량이 결정이 됐을 때 경제 전체의 총 비용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감축해야 되는 배출의 총량,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이제 바트의 감축량 더하기 호머의 감축량을 합했을 때 이게 바로 100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 갖는 것이 최선일까를 구하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문제인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감축량을 어떻게 나눠야 두 사람 사이에서 감축량을 어떻게 배분해야 경제 전체의 총 비용 이 토럴 코스트예요. TC가 최소화될까? 혹은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토럴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감축량의 배분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떻게 배분을 해야 토럴 코스트가 최소화될까? 혹은 토럴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감축량, 호머와 바트의 감축량은 각각 얼마일까?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셋업해 볼 수 있는데 우선 뭐 우리가 계속 뭐 미시경제학 이런 데서 봤던 비용 극소화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총 비용, 토럴 코스트가 바로 바트의 총 비용 더하기 호머의 총 비용을 합쳐 놓은 것이 바로 토럴 코스트고 이때 이제 바트는 얼마만큼을 감축하고 호머는 얼마만큼을 감축할지를 이제 이 문제를 풀어서 솔루션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약이 있냐면 EB와 EH 두 사람의 감축량의 합은 이제 100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기서 풀어보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극소화 문제,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4분의 1에 바트의 비용 함수고요. 그 다음에 호머의 비용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바트의 비용, 호머의 비용을 합쳐놓은 것이 토럴 코스트인데 토럴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바트의 감축량과 호머의 감축량을 각각 계산해내는 건데 이렇게 있으면 답을 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구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제약이 있냐면 제약은 바로 바트와 호머의 감축량의 합은 이제 100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EB와 EH 두 개의 값인데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EH를 제약식을 잘 이용하면 EH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00-EB.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트가 얼마만큼 감축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내면 100에서 그 값을 빼면 바로 호머의 감축량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호머의 감축량은 바트의 감축량이 결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제약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극소화해야 되는 비용 함수에 EH에 대입을 하면 그러면 한번 보시죠. 뭐만 남냐면 4분의 1에 2b의 제곱은 100-2b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는 이 b에 대해서 극소화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식은 사실상 2차 함수의 뭐 극소점 같은 걸 찾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2차식이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뭐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밑에를 지나는 이 점을 찾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바트의 감축량이 될 거예요. 이 점을 찾는 방법은 뭐 이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 b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0이라고 두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찾는 셈이냐면 이 2차식의 기울기를 다 찾았는데 이 기울기가 정확히 0이 되는 그 점을 찾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식을 극소화하고자 하는 이 2차식을 총 비용이죠. 이걸 2b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0이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2b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앞부분을 미분하면 제곱텀이 앞으로 내려와서 2분의 1의 2b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전체를 먼저 미분해야 되겠죠. 2에 이제 괄호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괄호 안에 있는 값을 2b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괄호 안에 있는 값을 2b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만 남겠죠. 마이너스 1. 100-2b.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총 비용의 기울기고요. 당연히 기울기는 2차식에서 기울기는 어느 점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 그 기울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2차식의 최소점, 극소점이니까요. 0이라고 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풀어보면 그래서 이 텀을 이쪽으로 넘겨보죠. 그럼 2분의 1의 2b는 2 곱하기 100-2b가 되고요.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b는 4 곱해버리죠. 그렇죠? 400 마이너스 4의 2b 그래서 5 400 그래서 바트가 감축해야 되는 감축량은 이 b는 80이 됩니다. 80만큼을 바트는 감축하면 되고요. 바트가 80만큼을 감축하면 호머는 얼마만큼 감축해야 되냐면 20만큼만 감축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은 솔루션은 바트의 감축량은 80, 그 다음에 호머의 감축량은 20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 접근 방법은 뭐냐면 총 비용을 극소화하는 제약이 주어졌을 때 두 사람의 감축량의 합이 100이라고 하는 제약식이 주어졌을 때 총 비용을 극소화하는 감축량을 이제 계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돌아가서 제가 계산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감축량, 각각의 감축량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그래프로 그려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두 사람의 한계 비용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을 먼저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트의 한계 비용은 슬라이드에 한계 비용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바트의 한계 비용은 2분의 1에 이것과 같고, 그 다음에 호모의 한계 비용은 H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두 사람의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각각 감축량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감축량이 같아지도록 이 B와 이 H를 찾으면 되는데, 이 식은 이거 그냥 이렇게만 주어지면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계산할 수 없겠죠. 이걸 만족하는 값들은 무수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B는 0이라고 두고 이 H 0이라고 두면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두 사람의 감축량의 합이 100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B 플러스 이 H가 10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 식도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값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미지수 두 개, unknowns, two unknowns와 two equation에 대한 연립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약식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 B와 이 H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편의상 우리가 아까 했던 방법과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호머가 감축해야 되는 양은 뭐냐면 바트가 감축해야 되는 양 100에서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사용했으니까 지워버리고, 똑같은 식이니까요. 이렇게 이것을 여기에 대입하는 것이죠. 이건 두 사람의 한계 비용이 같다라고 하는 식입니다. 바트의 한계 비용과 호모의 한계 비용이 같다라고 하는 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에 호모의 감축량을 대입하면 100 마이너스 이 B가 돼요. 이 식은 결국 뭐와 같냐면 우리가 아까 총 비용을 극소화할 때 총 비용을 바트의 감축량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0으로 뒀단 말이에요. 그 식과 동일합니다. 이 식은 앞서 어떤 식과 동일하냐면 총 비용 곡선을 이 B에 대해서 미분한 뒤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당연히 똑같겠죠. 그렇죠? 뭐 마찬가지 계산이기 때문에 그냥 답을 구하는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계산이니까요. 뭐 곱하기 하고 뭐 이제 정리하면 바트의 감축량은 80, 바트가 80 감축하면 호머는 당연히 20 감축하겠죠. 그래서 같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바로 바트의 한계 비용이고 이쪽이 호모의 한계 비용인데, 이 두 사람의 한계 비용이 이제 같아지는 수준에서 감축량을 결정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바트는 80, 호모는 2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한계 비용이 얼마가 될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바트가 80만큼 감축하니까 바트의 한계 비용은 40이 되고요. 당연히 호모는 한계 비용이 같아지겠죠. 40.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한계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더 많이 감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바트와 같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더 많이 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그 오염물질 감축을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지노 코스트 커브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이 감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대체로 대규모 장비, 장치 산업을 대규모 장치 시설 이런 공장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 예를 들면 뭐 포스코 같은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정유 업체들도 상당히 큰 규모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굉장히 규모가 크고 실제로 저도 그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뭐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업만 제가 이야기한 거고요. 그 기업들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괜히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대규모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배출량이 어떤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다면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크다면 그러니까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죠.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어떤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기업이 클수록 마지노럴 코스트가 크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기업의 규모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우리는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기업의 규모가 굉장히 커요. 뭐 쿠팡 같은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쿠팡 같은 기업이 무슨 오염물질을 그렇게 많이 배출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비스업 부문에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부문에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어떤 결과를 얻었었냐면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오염물질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더 덜 효과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감축을 적게 할 거고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감축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지금 우리가 봐왔던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더 덜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규모가 큰 기업은 배출량을 적게 줄이고 계속해서 큰 기업으로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은 더 많이 감축을 하기 때문에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사실이라면 그런지는 저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플랜이 큰 기업은 계속해서 큰 기업으로 남아있게 만들 수도 있고 작은 기업은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기업의 규모가 시장 지배력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면 배출량 조절 때문에 시장 구조가 이제 왜곡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작은 기업들이 중견기업들이 큰 기업으로 성장해 가는데 상당한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제조업 부문에서요. 그렇다면 오염물질 배출량을 많이 줄이는 기업한테 뭔가 베네핏을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한 이야기는 바트와 호모 사이에서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 감축량을 결정할 텐데 이러한 자발적 거래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오염물질 감축하는 것이 효과적인 기업에서 더 많이 감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업들에게 뭔가 베네핏을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 시작할 때 얘기했던 이미션 피라고 하는 배출 부가금이 바로 이러한 베네핏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 부가금은 총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출량 감축을 많이 한 기업에게 어느 정도 베네핏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좀 해야 되는데 오늘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끝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마저 끝내고 우리 다음 챕터로 또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